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선승의 홍미정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청탁금지법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청탁금지법이 2016년도 9월에 시행이 돼서 벌써 이제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했던 교육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지루하실 수가 있어서 최근에 이제 개정된 부분 그리고 사례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청탁금지법은 그 2021년도 12월 7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 6월 8일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우선 그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직무에 이 교도 간의 업무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청탁금지법 제5조를 보시면 여기 쫙 5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면서 여기 1호 보시면 인허가 면허 특허하고 쭉 나와 있고 또 2호 보시면 또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쭉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무려 15개의 항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 그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그 청탁이 금지되는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이 직무의 범위를 나열한 것은 다시 말하면 한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부정청탁을 받아서 그 직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이 규정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 부정청탁대로 만약에 실행한 공직자 등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열거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형 법정주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다시 말하면 형벌, 처벌되는 형벌 그 처벌 법규와 그리고 어떤 형을 과할지에 대해서는 아주 법률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교도관이 그 미결 구금자와 그의 처에게 그 막 서로 이것저것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뭐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문자 메시지를 대신 전달해 준다든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는 되었지만 결국은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라고 해가지고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렇게 여기 보시면 형의 집행 여기 14호 보실까요? 예, 보시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 처우 개호 이런 교도 간의 업무에 관한 조항이 신설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글씨로 된 거 보이시죠?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논문심사, 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즉, 우리 그 대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전반적으로 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종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직무에 관하여 부정청탁을 하거나 또 실제로 그 부정청탁을 받아서 수행한 사람에 있어서는 청탁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그리고 부정청탁을 받아서 수행한 사람은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종전부터 계속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규정이 신설이 되었냐면요. 부정청탁 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공익신고를 하는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여기에도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등이 신고와 관련하여 즉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육체적, 정신적 치료 등의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역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있는 규정을 또 다시 우리 청탁금지법에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2021년도 12월 16일에 개정된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우리가 그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선물의 범위를 증액시켜준 그 개정을 하게 됐는데요. 이 개정 일자는 2021년도 12월 16일이고 시행은 2021년도 12월 16일, 즉 개정 당일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을 보실까요? 보시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등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에 대해서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하여 그 가액 범위를 2배로 하려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승의 날이라든가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런 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를 보시면 자, 우리가 종전에 알고 있었던 거 다시 한번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물의 경우에는 네, 상한액이 3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경조사비의 경우에 축의금, 조의금은 5만 원입니다. 다만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 원인데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화환이나 조화는 어때요? 이것도 조경 아니 화훼, 즉 농축수산물 임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상한을 5만 원이 아닌 10만 원으로 상향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물의 경우에는 일단 상한액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5만 원입니다. 5만 원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여기 좀 밑줄이 쳐 있죠. 금전, 유가증권을 제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권은 5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 선물,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종전에는 좀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다만 한번 보실까요? 다만 여기 보시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그리고 농수산 가공품의 경우 이 농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원래 이제 종전에는 가액 범위가 1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농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이런 걸 취급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설날과 추석의 경우에 한해서만 1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으로 상향 조치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설날 추석이라고 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이것이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설날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 추석 후 5일까지 만일 이 기간 즉 설날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 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중에 선물을 발송하고 비록 그 이후 네. 지금 뭔가 좀 기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뭐 듣는데 지장은 없으시죠? 설날 추석 후 5일까지 요 사일 기간 중에 만약에 우편물을 발송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뭐 택배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늦게 도착한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날까지는 이 20만 원에 상향된 선물의 범위를 인정을 해준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음식물의 경우 한 가지 좀 원래부터 있던 것이지만요. 주의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이 3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3만 원의 그 범위 내에서는
아, 내가 공직자 등에게 얼마든지 밥을 사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의 목적으로 제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공자와 공직자가 반드시 함께 하는 식사에 하나는 것이지 이 공직자들끼리 밥을 먹는데 그냥 뭐 자기가 결제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가 막 보면은 어떤 식당에다가 이미 카드로 결제해놓고 어디에 지금 얼마짜리 결제해놨으니까 가서 드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서 허용되는 음식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땡땡 평가원 인사위원회가 2020년 12월 21일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A는 2020년 12월 18일 위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위원으로 참여할 본부장 3명에게 전화를 걸어 승진 대상자인 B를 배려해달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 밑에 이제 답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과연 이 사람이 왜 처벌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승진심사위원회에게 한 말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승진심사위원회에게 전화를 걸은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특별히 말은 뭐 아주 부적절한 말은 안 하고 단지 뭐 승진 대상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 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내용만 놓고 보면 승진 대상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 라는 자체는 사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전화해서 내용만 정당하면 되는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승진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승진 대상자, 즉 후보자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사위원은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내용도 있겠지만 이 내용보다는 오히려 이 전화를 걸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청탁금지법 위반, 즉 부정청탁을 한 케이스에 해당한다라고 했고 과태료는 20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자,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자, A는 경찰서 땡땡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화장품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 B로부터 위 사건의 수사 담당자에게 잘 이야기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20년 5월 29일부터 7월 6일 이 사건의 수사 담당 팀장 C에게 피의자 조사 시 잘 부탁한다 라는 취지의 전화통화 4번, 문자 발송 2번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가? 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조사 시 잘 부탁한다. 이게 무슨 부정한 청탁이냐? 뭐 예를 들면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좀 판단해 달라. 이런 내용만 놓고 본다면 이게 어떻게 부정한 청탁이 될 수가 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예,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특정인 피의자를 거론하면서 전화통화를 무려 4번, 문자 발송 무려 2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통화나 문자를 발송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 역시 이렇게 청탁금지법 위반, 부정청탁을 한 케이스다 라고 해가지고 과태료 100만 원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A는 2017년 10월 17일 자신의 아들인 B로부터 2017년 해경 채용 시험 종합 적성 검사 중 OMR 답안지를 잘못 입력하였다는 카카오톡 메신저와 전화 통화를 받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마 해경 직원이었던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이 해경이 되려고 그 시험에 이제 응모를 했는데 OMR 답안지를 잘못 입력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다급히 이제 카카오톡 메신저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는 이렇게 아들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와 전화 통화를 받고 같은 날 시험 감독관 업무를 수행 중이던 해경 소속 경사 C에게 본인의 아들이 OMR 답안지 마킹을 잘못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가?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 실력과 무관하게 이렇게 답안지를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자신의 본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아들인 B도 그렇고 또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 A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어떤 답안지를 표기하는 것도 역시 또 하나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원칙에 의하면은 이 OMR 답안지를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순간 더 이상 수정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이 정에 이끌려서 그 자기가 아는 그 지인인 소속 경사에게 본인의 아들, 여기 보면 소속 경사 C에게 본인의 아들이 OMR 답안지 마킹을 잘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지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에서도 이거는 기회를 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달라는 청탁을 한 것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과태료 부과를 인정을 했는데, 이 케이스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 청탁금지법 그 수업을 그 교육을 들으실 분들 중에서 교수님들께서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미 한번 중간고사라든가 기말고사 시험이 다 끝난 이후에 특정 학생 등이 너무 안 됐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원리 원칙에 어긋나는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반이 인정이 됐는데 또 하나 보실 거는 요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아버지는 과태료 800만 원, 아들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는데요. 자, 원래는 지금 이미 좀 오래전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청탁은 원래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이 답안지를 밀렸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바로 그 시험을 지도교수 시험을 주관한 그 지도교수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저한테 제가 다시 한번 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한 것은 일단 그 교수님은 만약에 거절을 했다라면 문제가 안 될 것이고 거절을 하지 않고 이 부탁한 대로의 부정한 청탁을 만약에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텐데요.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될 거예요? 학생이 교수님 제가 답안지를 밀렸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는 학생은 원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징계 사유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과태료에서는 빠져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직접 청탁의 경우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학생이 자기가 직접 교수님한테 부탁하면 거절할 것 같으니까 이 교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자기의 여자친구 아니면 남자친구가 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통해서 청탁하는 경우, 즉 간접 청탁.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자기 자신을 위한 직접 청탁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나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간접 청탁은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제3자도 끌어들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원래 그 부탁을 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중간에 청탁을 옮겨 실행한 사람, 그리고 그 청탁을 받아서 직접 또 부정한 청탁대로 또 수행해 준 사람 모두 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아들 B가 직접 청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A를 통하여 청탁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A는 2016년 11월 22일경 땡땡 교육청 직원 B를 통하여 B를 통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가 됩니까? 위에서 배운 간접 청탁입니다. 간접 청탁.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땡땡 교육청 수련원장 C에게 2016년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땡땡 교육청 교육 공무원들이 신청 및 추첨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땡땡 교육원 수련원 객실 한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가? 자, 어떻습니까? 이거는 예전에 어때요? 능력의 상징이었죠. 남들은 다 이렇게 뭐 신청서 내고 추첨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아는 사람 통해서 아름아름 이 객실을 얻었다. 라면 이거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왜요? 그 사람의 능력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그만큼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들하고 굉장히 그 교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떠들고 다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 9월 24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다 부정청탁을 한 케이스에 해당돼서 이 경우에도 역시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상 인정된 수수금지 금품. 과거에 제가 처음에 청탁금지법 강의를 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청탁금지법에 보면 8조에 보면은 1년에 그 통틀어서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그 다음에 그 한 번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명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라고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면서 이때 여기에서 그 금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판례에서 인정된 사례들을 보면 정말 여기 우리가 100만 원 이내, 300만 원 이내 하는 이 금품들이 얼마나 포괄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동글뱅이 1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반자 남편으로부터 월 48,364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게 한 사실. 그러니까 공직자의 남편이 보험 판매상인가 봐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해 줬어요. 보험을 누가?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겠죠. 보험을 가입해 준 경우, 이런 경우도 역시 이 위반자 남편이 받은 경우에도 결국 위반자가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수수료 받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그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부로 공직자의 어떤 그 친인척들에게 그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경우도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공직자들인 시의원 17명 등 총 23명에게 각 7,600원 상당의 독감 예방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 준 경우. 놀랍죠.
이 건강 증진 목적으로 한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액수도 7,600원밖에 안 되지만 이 경우도 역시 특별히 이 사람들한테 무료로 독감 예방 백신을 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수수가, 다시 말하면 직무 관련성도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7,600원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이다. 그래서 2배의 과태료 딱 이 7,600원 곱하기 2에 해당하는 이 끝자리까지 나오는 그 액수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금 24K가 순금이죠. 순금. 그래서 이제 그거 한돈, 3.75g은 한돈인데요. 그래서 시가 242,347원. 지금은 아마 이거보다 더 올랐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당시에는 시가가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24만 원 정도로. 그래서 금 24K가 전면에 도장된 공로패. 네, 공로패만 놓고 본다 하면 뭐 이게 무슨 뭐 금전적 가치가 있겠어라고 하는데, 순금이 도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금전적 가치가 인정이 됐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은 2배인데, 여기 보시면 24만 2천 원에 2배를 해도 대략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80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됐으면 한 3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3배 정도 되는 다른 그 과태료 부과 사안보다 조금 과태료 그 액수가 큰데, 이 사안을 보면은 실태 점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겁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금전 무산 차용 후 변제하여 합계 29만 원의 금융이익을 얻은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돈을 이자 있는 소비대차가 아니고 이자 없는 경우, 이자 없이 돈을 공짜로 빌려주는 경우에도 역시 이자 상당액의 그 이득,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함부로 그 돈을 빌려주었다가는 그 역시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둘 다 처벌을 과태료에 부과하는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9만 원의 금융이익을 얻은 사실. 그래서 29만 원이 어떻게 지금 나온 거냐? 우리가 그 민법에 보면은 금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굳이 무이자다라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이자다라고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연 5%에 해당하는 이자, 즉 법정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무이자든 이자든 만약에 이자부라고 하면 여기 문제가 안 되지만 이 무상 차용이라 하더라도 연 5%에 해당하는 그 이득은 얻은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연 5%로 계산을 해서 29만 원이 나왔고요. 여기에 딱 그 2배 곱하기 2를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만약에 액수가 지금 작은 게 아니고 뭐 수십억을 무상으로 빌려줬다라고 하면 5% 그 이율을 계산을 해도 그 1년에 300만 원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요즘 더구나 굉장히 고금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단지 과태료, 즉 2배에서 5배 사이의 과태료가 아니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의 형사처벌까지도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A는 대학교 조교로서 2016년도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스키 교회 교육을 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합계 14만 7천 원 상당의 버스, 숙박,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A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것인가? 자, 이상하다. 업체로부터 받았다고 하면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거니까 그것이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즉 14만 7천 원이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이거는 지금 결국은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니까 학교에서 원래 지출했어야 되는 금원이지, 그로 인해서 이 조교가 어떤 금전적 이득을 본 게 없다 라고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사안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위 비용은 비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외 교육을 인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비대학교가 부담했어야 하는 것인 바, 위반자 즉 조교가 이 상당액의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